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추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등이 나왔었던 8월달을 시작으로 애플 무조건 다 팔아, TQQ 위험하다, 또는 앞으로의 하락 장세에 대비해서 제가 엔비디아를 전부 다 매도했다 등의 영상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정말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이것은 6월달을 시작으로 매섭게 반등을 보여준 S&P 500과 나스닥은 고평가 위치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며,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앞으로 10년을 버티는 생각과 함께 물을 타면은 정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많이 하락했다고 3배 레버리지에 섣불리 물을 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멤버십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에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 리서치를 공개해드리고 있음과 동시에 어떤 준비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하락장에 대비를 하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얼마쯤 됐을 때 저평가인지를 말씀드려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기준을 공유드리는 등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와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한 뒤에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 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들이 위치한 시장이 이렇게 1937년 버블닷컴 때였던 2001년 그리고 2008년도의 모습과 제법 흡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영상에서도 꽤나 익스텐시브하게 설명드렸듯이 2022년과 1937년의 상황은 2차 세계대전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공통점이 너무 많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2022년은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2001년도의 버블닷컴 때의 시장 그리고 2008년도의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의 시장이 왜 지금과 유사한지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나스닥 컴포지트 차트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모습인데 지금의 아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2001년대 당시 이렇게 크게 폭락을 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는 페더럴 리저브가 1999년을 시작으로 해서 연평균 22%의 속도로 돈을 찍어냈었고, 너무 많이 찍어냈다고 느낀 페드는 2000년을 시작으로 해서 QT를 시작하면서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2020년부터 2011년까지 페드는 돈의 공급량을 자그마치 27%의 속도로 증가시켰고, 2022년 9월이 된 지금 페드는 QT를 더 강하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만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2001년과 지금 현재 증시는 예전부터 입이 마르도록 말씀드려왔습니다만 특히 지금은 고평가라는 것입니다. 고평가라는 의미는 악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닷컴버블 때 증시의 시가총액은 GDP 대비해서 이렇게 150%였고요. 2011년대는 200%를 찍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버핏 인디케이터로서 보면요. 2001년 당시 시가총액이 GDP 대비해서 150%에 있었던 위치는 바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 이상의 위치였고, GDP 대비해서 200%의 수치를 보여주었던 2021년대 또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 이상에 있었을 정도로 시장은 고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제법 폭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위에 있고 적어도 저평가가 되려면은 여기 히스토리컬 트렌드 라인 아래에 내려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태는 선반영이 되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은 뭐고 2는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1950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한 결과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은 이렇게 overvalue를 의미하는 것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는 strongly overvalue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준은 QT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QE를 하느냐 또는 QT를 하느냐에 따라서 팬과 그 외의 인덱스 지수가 얼마나 높은 상한계를 보였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E를 계속함에 따라서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했고, 과거 2017년 QT를 했을 때는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큰 폭으로 폭락을 하는 등 변동성을 제법 크게 보였었고, 이제 다시 2022년 9월 달에 더 큰 폭의 QT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7년의 QT보다 지금의 QT의 규모가 더 큽니다. 공통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10년 국채금리에서 3개월짜리 국채금리를 뺀 것에 대한 yield curve가 이렇게 인버트 되면서 경제가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2001년도에 보여주었고 2007년 5월 때도 보여주었고
지금 이제 인버트되려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참고로 10년과 2년 국채금리의 yield curve는 벌써 인버트된 걸로 알고 있으며 이제 머지않아 10년과 3년 국채금리 또한 인버트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yield curve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뒤바뀌었을 때 항상 경기 침체는 왔었고 주가는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저의 경우는 에너지 트랜스퍼를 통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고 매수 내역을 멤버십 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드리면서 앞으로 올 수 있는 하락장에 함께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검에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떨어질 것인데 왜 원유주를 고르는 거냐라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에너지 트랜스퍼는 그냥 원유주가 아니라 바로 미드스트림 기업입니다. 미드스트림 기업은 원유를 탐사하여 캐내는 업스트림과 달리 수송 운반이나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미국 전역에 가장 긴 거리인 12만 마일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경기 침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너지 트랜스퍼의 EBITDA의 85에서 90%는 fee based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매일 변동하는 유가나 천연가스 등과는 달리 계약을 했을 때 유가 또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얼마에 특정하게 잡아놓고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설사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fee based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단지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머들리프를 보시면은 미드스트림 기업 중 하나인 엠브리지의 경우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운반함에 있어서 fee를 받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거기다 더해 고배당까지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강한 주가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가가 11.81달러까지 오르면서 배당금은 7.79%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과거에 주당 0.31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약 12% 정도의 배당률을 지급했는데 기업의 상태가 굉장히 좋게 개선되면서 지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배당금을 원래의 모습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매 분기마다 배당 인상을 검토한다고 했고 지금 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은 0.23달러로 0.31달러까지 앞으로 약 30% 정도의 배당 인상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올려줄 때마다 매번 15%씩 올려주었기 때문에 약 2번 정도가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가의 경우는 배당을 인상할 때마다 올라주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에너지 트랜스퍼는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여전히 제법 존재하는 셈입니다. 배당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저에게 나오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세금이 높지 않나요? 라는 것인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세금이 높다고 할지언정 경영진이 배당금을 예전과 같이 올려준다고 했을 때 적어도 5에서 8%까지는 세후 기준으로 매분기마다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환차손을 실제로 경감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폭락하는 장 속에서도 계속되는 수익률은 물론 이것이 5년에 걸쳐서 계속되고 딱 연 5%만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5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배당률이 만족스러울까라고 말이죠. 그리고 유가의 경우는 경기 침체 때 하락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십 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 침체에 의해 야기된 유가 하락은 항상 이렇게 temporary였습니다. 실제로 1973년, 1980년, 그리고 1990년대의 경기 침체 때 원자재 기업들의 평균 주가 흐름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예시를 드렸던 엠브리지의 실적 또한 2008년대 당시 earning per share를 보시면은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치한 장은 저평가가 아니라 여전히 고평가인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은 항상 그렇지만 저평가 때 쉽게 올라가지 고평가 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최대한 고평가인 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반대로 저평가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자인 상태인 만큼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해줄 수 있고 고배당을 주는 에너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자산을 파킹해 놓음으로써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멘탈이란 단어는 무작정 올인을 해놓고 그냥 버틸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수 있는 장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보수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계획을 착실하게 세웠을 때 멘탈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버티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실제로 그러기에는 정말 쉽지 않으며 여러가지 개인 사정으로 결국 손절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항상 조심히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